오늘의 강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야구와 축구는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자,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서 요구하는 신체 조건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 아이가 야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대호입니다. 키가 194고 몸무게가 130kg인데 이 선수가 축구 선수였다면 과연 저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절이 나갔겠죠. 이대호가 할 수 있는 운동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야구가 만약에 아니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프로레슬러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씨름, 역도 다 어떤 거죠? 신체가 근력을 굉장히 요하면서도 중심이 안정화되어 있는 운동에 적합한 거죠. 축구처럼 몸싸움을 달리면서 하는 이런 종목은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아주 핫한 선수죠. 손흥민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가레스 베일이라고 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입니다. 축구라고 하는 기능적 특성을 보게 되면 게임당 10km를 지속적인 달리기를 해야 돼요. 자, 축구계에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였죠? 박지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였나요? 그 선수의 두 개의 심장인 거죠. 12km, 남들보다 2km를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퍼거슨이 공간 창출 능력이 좋아서 뽑아왔다라고 말하는 심폐지구력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달리면서 어깨 싸움을 하기 때문에 피지컬과 피지컬이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동적 체중 이동이 굉장히 많고 코어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 종목이죠. 근데 야구는 어떻죠? 아까 이대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대호가 좀 본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올렸고요. 투수의 경우에는 와인드업에서 팔로우스로우까지 가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타자가 공을 보고 치시는데 1.5초, 그 다음에 원베이스까지 가는데 4초까지 가면 최고의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5초에서 10초 동안 단기간에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땅 튀고 계속 이러고 있나요? 축구처럼? 볼 줘 이러는 게 아니라 서 있죠, 그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왜냐면 운동생리학적으로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만 이 선수가 강한 타격과 그 다음에 순발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ATP PC 시스템입니다. 무산소성 대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구 선수는 1000m, 그 다음에 1000m 선수라고 치면은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0m보다 더 짧은 50m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산소성 대사가 거의 전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밍에 의한 순간적인 체중 이동에 대한 큰 파워를 줄 수 있는 운동이고, 하체에서 투수나 타자나 상관없이 하체와 몸통과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이 몸통 회전력, 즉 골프랑 비슷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구 동작에 대한 두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생리학적인 측면이고요. 하나는 근육과 신경, 뼈대를 이루는 근골격계적인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ATP PC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운동을 빵 하고 호흡을 3번 할 정도의 힘을 주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 15초에서 8초, 요즘에 과학적으로는 한 5초 정도만 ATP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5초, 그 다음에 쭉 썼다가 어떻게 되죠? ATP PC가 쑥 하고 없어졌다가 뭘로 옮겨지나요? 글리코스라고 하는 글리코겐에 탄수화물을 로딩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산소 유입량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어디에 섞여 있는 거죠. 이 전부다를 하는데 야구는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근섬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번에 그 선수들 보면 어떻게 야구 선수는 등치가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처럼 막 84에 막 100kg가 넘는 몸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근 사용은 뭐냐면 피로물질의 수소이온하고 암모니아 혈중 농도를 높여서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적인 특성을 볼게요. 이 뼈대 자체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회전이 걸리는 편측 운동입니다. 편측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 밸런스, 역도처럼 두 개를 올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측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성인들의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배드민턴과 골프인데 생활 스포츠에서 한쪽으로서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발달하는 부분과 발달하지 않는 부분의 편차가 커지면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허리의 회전이 한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허리 부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체중 이동으로 신체 패턴의 불협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장시간 과사용으로 인한 관절 및 인대, 근육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선수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토미존 수술인 건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동작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이제 아프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선수들을 가리키면서 봤던 건 뭐냐면 예전 선수들보다 훨씬 더 골반과 그 다음에 발목 가동성이 좋지가 않으니까 팔로 더 던지는, 스로잉을 던지는 현상들이 더 많았다. 왜냐라고 봤더니 저희는 그래도 양반다리를 하거나 푸세식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이 딥스쿼트 자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에 노출되지가 않다 보니까 쭈그려 앉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와인드업에서 발목을 밀치면서 이 고관절의 힘을, 자, 발목하고 무릎하고 엉덩이에 이 힘이 같이 로테이션 되면서 이 힘을 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출력이 안 나오니까 상체를 더 많이 흔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 과사용에 의한 근조직 및 신경 패턴의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어머니. 왜냐하면 자, 와인드업에서 이제 팔로스로 할 때 같이 쳐주면서 나갔을 때 어떤 걸 보냐면 엎드려 볼게요.
이 MP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다리를 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해하셨죠? 네, 차야 되는데, 이 다리를 차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머슬 체인이 햄스트링, 요쪽 햄스트링과 요쪽 둔근과 요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세 개가 합쳐져야만 신전이라고 하는 강력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토가 하나, 둘, 세 개를 이용하는 거죠. 그 중에 메이저가 뭐냐면 얘예요, 얘, 둔근. 근데 애들이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기가 힘이 안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양쪽만 힘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모토가 세 개여야 되는데 메인 모토가 잠겼고 양쪽에는 사이드 모토가 켜졌을 때 이 아이는 허리 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2번 뭐야? 메이저 모토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출력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둔근에 대한 사인을 뇌랑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좀 더 나중에 사용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한 200개 되는 운동들을 얘한테 주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뇌는 주입시킨 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그런 패턴들을 재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교육.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 보시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놀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엎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애들은 게임도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딜 가냐면요 쭈루루 모여서 PC방에 갑니다. 게임을 하고 스트레스 풀렸으면 어딜 가냐면 학원에 가는 거죠. 이런 일련적인 어떤 그 사회학적인 변화가 아이들의 신경 발달을 완전히 첨예했다. 네, 저해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던지기에 대한 과학을 야구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냥 뭐 이런 거죠. 자, 쿠킹 포지션에서 가동성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코칭입니다. 코칭.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데에다가는 집중도 하지 않을 뿐더러 뭐냐면 감독님, 코치님한테 잘 배우라고 하고요. 너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견갑대가 충분히 외회전과 내회전이 나오면서 소라식의 가동성이 있고 그게 요추로 전달되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이제 과학적으로 근육학적으로 저희는 표현하는 것이죠. 하체의 세 가지 신전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목과 무릎과 엉덩이가 한 번에 펴지는 이 현상을 힘을 받아서 자 몸통의 회전력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연결시키게 되고요. 그 힘을 어깨로 세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받아서 어깨는 조절을 합니다. 어깨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절구관절이라고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에서 굉장히 위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불안정하죠. 다른 데는 다 어떡하죠? 다 딱딱한데 불안전한 관절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조절을 할 수 있는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애가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게 됐는데 얘는 제구의 능력에 포커싱이 원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 그 출력을 받아서 손끝으로 스네치를 주면서 오승환 같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죠. 팔꿈치를 주면서 회전에 대한 토크를 가지고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든 투수든 이렇게 던지는 것들을 약 2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아까 어머니 뭐라고 그랬죠? ATP 시스템은 10초 이내로 운동이 끝나야 되는 건데 던지는 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뛰어야 돼요. 자, 폭발적인 운동 시켜야 돼요. 어머니 어렵지 않죠? 러닝 많이 한다고 공이 빨라지거나 이 투수가 이 타자가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던지기 5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6단계, 7단계 나누는데, 이거는 피칭에 대한 이제 코치들이 하는 어떤 외형적인 퍼포먼스고요. 과학적인 내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5가지로만 나누게 됩니다. 자, 와인드업입니다, 어머니. 자, 영어로도 써놨는데 한글로도 제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체중 이동과 회전을 준비하게 서 있는 발에, 자, 이 발에 뭐냐면 중둔근하고 발목의 고유성성 감각과 밸런스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자, 시작서부터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도착지에 제대로 갈까요? 가지 않아요. 중둔근 운동은 따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발목은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목에 있는 상부경추랑 연결이 됐어요. 상부경추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과 연결이 되고 시신경과 연결이 됐어서 야구는 특히 시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궁하고 더불어서 이 눈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부분이 발목이 나빴을 때도 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목의 가동성이 나쁘다면 우리는 얘가 그냥 흔들거린다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치를 볼 수 있는 시각적 능력이 떨어졌구나도 판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따지 와인드업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영상을 이제 선수들 보면 영상을 찍으러 가거든요. 막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얘가 제구력이 많이 떨어지겠다. 자, 1번은 뭐죠? 처음서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A에서 B로 가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1차적 실패가 있다. 자, 두 번째,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추와 연결되어 있고 경추는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시신경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므로 제구에 대한 감각 기능들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1번과 2번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고 이제 이 아이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그냥 발목을 늘려라가 아니라 자, 너는 제구력이 좋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은 와인드업이고요. 2번은 쿠킹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활로 치게 되면 가장 많이
텐션이 증가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시작에서는 어깨 근육 사용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삼각근들이 왜냐면 들어 올려야 되니까 가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강한 토끼가 걸릴 때 회전근개가 사용되는데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영어로 적었는데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회전 운동을 시킬 때도 그냥 막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극상근, 극하근, 대원근 수준으로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쿠킹 포지션을 뭐냐면 더 셋 포인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돼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가동성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활을 요만큼 당겨야 멀리 갈까요? 이만큼 당겨야 멀리 갈까요? 아버님. 당연히 비구간이죠. 누구나 아는 정보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많이 세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충분히 늘려주는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 늘려줬는데 이 대가 이 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분질러지겠죠? 그래서 가동성과 안정성이 1번으로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1번으로. 최대 펼침 동작으로 이때는 어깨 외회전이 걸리게 되면 힘의 잠정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도 마찬가지죠. 최고조로 당겼다가 빵 치게 만드는 거고 야구도 마찬가지죠. 역으로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백워드락킹 잘 돼야 딱 칠 수 있듯이.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빠른 회전력이 이제 사용되는 구간이고요. 초기에는 삼두근이, 이때 이제 그 팔꿈치의 이제 장력이 엄청나게 세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후기에는 대흉근과 광배근, 정거근 순으로 이제 극대화하게 되는 건데, 정거근과 광배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견갑대. 자, 정거근은 견갑대가 안정적으로 다시 다운되게 만드는 거고요. 광배근은 뭐냐면 내가 엑셀레이션 돼서 상부에서 같이 당겨줬다가 나중에 팔로우 됐을 때에는 얘가 디셀레이션, 딱 안정감을 주게 되면 팔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신장성 수축 기능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디셀레이션, 이때가 이제 부상이 많이 오고 근육이 많이 꼬이는 구간이에요. 속도를 제어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쭉 너무 세게 가만 가고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어깨는 최대한 내회전이 걸리면서 안정 근육들이 속도를 제어하게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안정성으로 잘 못 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두근, 장두가 만약에 못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슬랩이라는 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두근, 장두가 잘 못 잡아주게 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인대 조직이 파열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활처럼 잘 늘리고 이 대처럼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거, 버티는 거, 이 세 가지 수축 기능이 5가지 요인들이 어깨에서 다 일어났을 때 강력한 투구와 오래된 제고 능력, 그 다음에 부상이 없는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텐셜이 터지려면 모션과 포스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의 가동 능력과 힘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강한 어깨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체 모든 힘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레그에서 하체에서 오는 트리플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했죠. 발목과 무릎과 힙에 있는 이 3단계 신전 기능과 회전이 연결돼서 몸통과 숄더는 뭐였죠? 아까 전에 조절만 해주는 거예요. 이 힘들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착하게 해서 제구로 가는 이 능력이 이 힘을 통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달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검사한다고요? 다리의 신전 능력에서 힙이 극대화되는지. 좀 이따 우리가 실습으로 오늘 뭐 메디컬 트레이닝이 주가 아니라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주로 강의하기 때문에 피지컬 트레이닝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MPT가 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그 메카닉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목하고 무릎 관절, 그 다음에 힙 관절, 그 다음에 요추, 흉추, 서비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가동성을 담당합니다. 지금 발목 돌려보실래요? 자, 가동성이 되게 많이 있죠? 자, 무릎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지나요? 얘는 태생적으로 안정성을 잘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안정성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가동성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추도 뭐냐면, 자, 요추에서 회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추는 안정성 근육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뼈가 옆에 다 잠겨져 있는 이 파셋 조인트를 볼 수가 있죠? 회전이 거의 없어요. 5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합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도 허리를 회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디를 회전하는 거예요? 골반을 회전시키는 거죠. 근데 흉추는 또 어때요? 다시 회전. 그 다음에 경추는, 하부 경추는 또 안정성, 상부 경추는 가동성. 그 다음에 견갑대 안정성, 숄더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입니다. 손목은 다 돌릴 수 있지만 팔꿈치 360도 돌릴 수가 없죠. 왜? 경척관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가동, 안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3번 우리 아이는 어떤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까는 ATP, PC 시스템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어머니, 아버님. 야구는 뭐라고요? ATP, PC 시스템. 그러니까 보충제를 만약에 먹이더라도 ATP와 PC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크레아틴,
모노크레아티닌이라든지 BCA라든지 아미노산 중에서도 뭘 먹여야 돼요?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몸에 산화질소를 올릴 수 있는 아르기닌 같은 것들은 이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라면 카르티닌을 먹여야 되는 거고. 왜? 지구력성 지방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보충제는 그런 건 축구 선수. 야구 선수는 뭐예요? 순간적인 파워를 낼 수 있는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우선 이런 거죠.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헬스장에, 일반 헬스장에 보냅니다. 왜냐면 저희도 우선 바디빌더들도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근육이 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야구에는 바디빌딩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웨이트리프팅이랑 바디빌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실게요. 근육에는 이 근섬유 안에 근형질과 근원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형질은 뭐냐면 부피를 키우는 것들이에요. 부피를. 자, 굉장히 멋있죠? 어머님 섹시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격투기 선수들인데 그냥 뭔가 근육이 있긴 있는데 좀 투박해. 이런 애는 뭐냐면 근원섬유가 위주로 발달되게 됐는데 근육량이 증가되게 되면 힘은 같은 체중보다 더 덩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예를 들면 제가 100kg 들 수 있는데 몸무게가 70kg고 얘는 근육이 이만해 바디빌더 100kg 드는데 몸무게가 100kg예요. 그러면 모터는 똑같은 거죠. 출력량은. 근데 얘는 뭐예요? 차가 무거운 거야. 제네시스야. 근데 얘는 뭐야? 벤츠 AMG인 거지. C클래스 AMG가 왕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체중 대비 근력이 높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거죠. 퍼포먼스가. 그 다음에 근육은 또 뭐예요? 근비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 아까 전에 말한 가동성을 제한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디빌딩 헬스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도 트레이닝을 시키겠지만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역도 선수들 보시면 굉장히 몸무게가 작은데 자기 체중 2배를 들잖아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야구 선수들은 역동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역동동을 왜 시키면 안 되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전방적인 체력을 위해서 크로스핏을 보내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시키는데 팔꿈치 자체의 외반력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역동동을 하게 되면 팔꿈치를 아작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와드라고 하는 체력 기록에 더 많은 포커싱을 주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패턴이라든지 밸런스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도 운동을 시켰더니 오히려 CT표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문제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시즌 중에는 시키면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제 프리시즌 중에는 저 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운동을 했다가 공을 던지러 가는 이제 시합 기간 때는 해야 될 운동과 안 해야 될 운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즌기와 비시즌기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가령 오늘 아이가 되게 중요한 시합에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시합에 맞는 운동만 시켜서 보내야 돼요. 가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애가 시합이 만약에 10일이 남았다. 근데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근력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넣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옵티멈 모델이라고 하는 나즘의 스포츠의학에다가 저희가 좀 정리한 거는 첫 번째는 모빌리티 스테빌리티입니다. 자, 안정성과 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얼라이어먼트. 자, 척추가 그 다음에 관절들이 바른 자세에 있도록 엑스레이를 구분해가지고 찍어서 바르게 한 다음에 지구력성 운동을 시킵니다. 지구력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심폐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구력? 자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근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의 근비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도 있지만 관절을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시켜 놓고 그때 자, 노란색하고 색깔별로 정리해놨거든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적인 운동. 자, 파워를 늘려줄 수 있는데 역도만 있는 게 아니라 캐틀벨이라고 하는 운동도 있죠. 캐틀벨, 그 다음에 TRX를 통한 운동, 짐볼을 통한 운동, 돔볼을 위한 운동, 그 다음에 플렉스바를 위한 운동들을 각 운동마다 100개씩을 설정해서 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 몸에. 그게 가능해지면 이때서부터 이제 고출력 운동인데 스트렝스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의 원RM은 어떻게 되냐. 왜?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초 안에 끝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한 번 하는데 30초 이상 할 필요가 있어요. 스쿼트도 20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가 강하게 3개에서 하나 들 정도의 운동으로 강한 그 근세포를 늘릴 만한 운동들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서 퍼포먼스.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스트렝스에서 자기의 몸의 체중에 기록되는 바가 스쿼트 같은 경우는 1.2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플라이오메트릭 점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관절에 오수굿이 오게 되고 관절에 연골연화증이 온다라고 이미 논문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애들은 절대 필드에 나가서 플라이오메트릭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트렝스가 몸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이오메트릭은 뭐라고요? 오수굿을 유발하게 되고 관절 연화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들을 한 후에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스킬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게 다 충분히 됐다면 야구 기술만 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을 끝내고 트레이닝을 하는 여러 선수들 특히나 이제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되면 이 순서들을 하고 퍼포먼스가 끝나면 스킬에 됐을 때는 저희가 이상 유무만 판독을 하고 계속 그 체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때부터 스킬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몸에 이게 없는데 스킬을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투수의 와인드업에서 이 선수는 이미 그 스탠드를 넓혀야 되는데
양반다리를 못하는 선수예요. 스트레인드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넓게 벌려라 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이렇게 젖혀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는 뭐랬어요? 허리를 젖히는 거는 아니라 얘는 무슨 관절? 안정관절. 오케이? 그리고 그냥 스트레칭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다이나믹한 운동에 대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가처럼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적인 힘을 끌고 가면서 갈 수 있는 가동성 운동이라는 거. 유연성하고 좀 다른 개념이겠죠? 가동성이란 건 뭐냐면 엔딩 포지션, 끝 지점에서도 내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근데 스트레칭은 뭐냐면 그냥 늘려주고 유지시켜주고 릴렉세이션 하는 거예요. 이완하고 가동성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움직임 패턴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는데 둔근이 1번, 햄스트링 허리인데 둔근이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둔근을 활성화시켜주고 과일성을 햄스트링을 낮춰줘야 되겠죠? 자, 한번 나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실까요? 아버지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별거 아닌데. 자, 이제 얘가 야구 선수예요. 왔어요. 자, 우리 잘하는 지금 빙의해볼게요. 14살의 이 아이가 이제 야구 선수가 데려왔습니다. 그럼 무슨 검사를 하냐면 잠깐 정면 바라보실게요. 자, 팔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쭉 위까지. 쭉, 네, 내리고.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쭉.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셨습니까? 단지 팔을 들어 올린다는 행위를 보겠지만 저희 같은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고개가 딸려갔죠? 딸려갔을 때 뭐냐면 견갑대를 놔줘야 되는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애가 놔줘야 될, 참여하고 있는 거, 참여하지 않을 때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삼두근에 연결되어 있는 광배근이 옆에서 보실까요? 아까 뭐라 했죠? 광배근이 익센트릭 되면서 부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펼쳐줄 수 있는 구간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네. 손이 다 펴지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이두근이 되게 익센트릭이 걸려서 이렇게 짧아진 거죠. 이 선수의 원래 올바른 포지션은 뭐예요? 정확하게 딱 펴져 있었을 때, 아, 너는 투구, 송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구 능력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있었죠? 광배근과 대흉근과 어깨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자세에서 이제 공이 회전했을 때 뭐가 먼저 가야 돼요? 극상근, 극하근, 소음근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전 관계도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대흉근 순서대로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투구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 견갑대가 얘가 지금 최대로 펼쳐지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옆으로 딱 귀 옆까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 되면 어떻게 앞으로 뻗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동작에서 뒤로 했을 때 보통 160도 정도의 외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한테는 부담인 건데 더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을 찢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안 찢기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팔꿈치를 더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런 애는 어떻게? 팔꿈치. 그 다음에 얘가 어깨 팔꿈치도 안 되니까 허리를 더 뒤집어 깠다. 그러면 어디? 허리.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어떻게? 부상, 관절, 디스크, MCL 수술. 그 다음에 어떻게? 슬랩 수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자고 일어났더니 슬랩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관절별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려야 된다.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선수도 자각을 해야죠. 뭐죠? 내가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 혼자 나는 어떠한 예방훈련을 해야 되고 어떠한 워밍업을 해야 되고 쉴 때도 내가 해야 되는 운동이 뭔지도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프로그램 했으니까 다 똑같이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동작을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적 움직임 평가는 7개를 하는데 이 그레이쿡이 좀 대단한 게 이 사람이 2000년도 초반에 NFL이라고 아세요? 미식축구 선수 팀의 꼴찌를 맡았는데 2년 만에 1등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타가 됐어, 대략. 이 7가지를 다시 또 스크린을 쫙 하게 됩니다. 저희 뭐 동원운동학센터 오셔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상 다 찍어져 있죠, 선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FMS 및 MPT를 검사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뭐야? 체력 검사를 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 올려놓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입니다. 이렇게 일자목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추는 시신경하고 연결돼 있어요. 특히나 후두화근이라고 하는 애는 얘가 만약에 단축됐을 시에는 어떻게 되죠? 눈의 피로. 그 다음에 뭐요? 안구에 대한 가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후두화근이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구의 움직임이 저하되게 되고 안구의 움직임의 저하는 뭐라고 그랬죠? 반사 능력, 시각적 반사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었죠? 얘를 문제시키는 게 발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발목과 경추가 연결되고 경추는 또 어디? 시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의 어떤 얼라이먼트, 자세 유지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 내일 시합에 출정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해요? 간단한 모빌리티와 시각 중추를 키울 수 있는 CST 같은 것들, 그런 트레이닝보다는 약간 도수적인 부분들과 케어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야죠. 왜? 얘가 지금 눈의 컨디션이 좋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것들이 확장돼서 못 남아요. 확장된 건 뭐냐면 나한테 그만한 정보가 더 많이 온다는 거고 섬세하게 무언가 동작을 했을 때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졸음운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버님? 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확 열리게. 확.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는 800만 원이 넘는 족부기계가 있어서 좌우 대칭 중에 어디가 얘 지금 밸런스가 어긋나 있나. 자, 와인드업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자세가 후면으로 옮길 때
자, 발목의 안정성과 둥근의 안정성. 그러려면 뭐야? 발바닥이 지면을 고정을 꽉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자, A 지점이 실패했는데 여기서 막 흔들리고 있으면 B 지점으로 잘 갈까요?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렸어요. 그러면 이 미세한 차이가 약간의 애각과 둔각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공의 제구 능력을 바꿀 수 있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식의 그런 초고도화된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A에서 시작했으면 타이거 우즈 보세요. B로 100번 움직였을 때 98번을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률이 높은 거야. 근데 얘는 막 50번이야. 열로도 갔다가 막 열로도 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첫 스타트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서부터 보는 겁니다. 얘가 딱 고정돼서 여기서 중심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독을 해야 돼요.